예, 안녕하십니까, 학생 여러분. 오늘은 논어 발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논어 발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공자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공자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어, 역사적으로 또 들어가 보면은 공자라는 사람이 또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공자하고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사기의 공자세가를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사마천이 왜 공자를 세가에 집어넣었는가? 이게 의문입니다. 세가는 제후들의 전기를 쓰는 곳이 세가입니다. 근데 사마천은 공자를 세가에 집어넣습니다. 제후의 지위로 본 거죠. 사실 공자가 그런 직위를 가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공자의 그 영향력을 아주 높이 산 거죠.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은 또 하나 있습니다. 항우 본기가 있습니다. 항우 본기. 항우는 유방과 초안 전쟁을 벌인 유명한 그 장군 아닙니까? 근데 항우는 천자가 아니었어요. 천자가 아님에도 본기에 든 거는 사마천이 보기에 항우는 천자와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본 거죠. 어, 사마천은 그 사기 전편을 통틀어 약자를 동정하는 어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 예를 든다면 한모제 때 이광이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흉노와 전쟁을 하는데 항상 패전만 했어요. 이와는 다르게 곽거병이라든지 이청 이런 장군들은 흉노와 전쟁을 벌여서 승전을 많이 했죠. 거의 승전을 했죠. 그런데도 사기에서는 이광에 대한 분량을 많이 씁니다. 그만큼 패자를 동정하는 거죠. 이러한 사기의 역사관의 이유는 사마천 본인 자신의 어떤 비극적인 인생과도 연관이 됩니다. 사마천은 그 흉노를 공격하기 위해서 흉노 적진으로 깊이 들어갔다가 흉노에게 포로가 된 이릉장군을 변호하죠. 그런데 당시에 신하들은 이릉장군에 대해서 한 명도 이릉장군을 위해서 변호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무제를 무서워했기 때문이죠. 한무제는 이릉장군이 흉노에 투항했다고 엄청나게 분노를 하죠. 그런 상황에서 오직 사마천만이 정의롭게 이릉장군을 두둔합니다. 그래서 사마천은 어, 사형을 선고받죠. 그렇지만 사마천에게는 한 가지 사명이 있죠. 죽지 못할 사명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자기가 완수하지 못한 사기를 집필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천은 죽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형을 받고 죽음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은 당시에 돈을, 돈을 많이 써서 아, 목숨을 구하거나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궁형, 예, 거세를 하는 거죠. 거세를 해서 목숨을 연명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사람들은 궁형이 너무 치욕스럽기 때문에 거의 다 죽음을 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마천이 궁형을 택했을 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사마천을 비꼬았죠. 겁쟁이라고. 죽음이 두려워서 궁형을 당한 아주 수치스러운 남자도 아니라는 그런 어떤 비난을 사마천이 받았죠. 그래서 사기 전편에 한무제에 대한 풍자가 많이 있습니다. 사마천은 한무제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봉건사에서 그걸 내색할 방법이 없죠. 어디 가서 그런 말 했다가는 멸문지화를 당할 겁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생각한 방법이 사기를 통해서 자신의 사상을 드러내고자 했어요. 사마천이 한무제를 싫어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버지의 죽음과도 연관이 있죠. 사마천의 아버지 사마담은 어,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태사입니다. 태사. 태사는 두 가지 직책이 있어요. 태사가 맡은 직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역사를 집필하는 거죠. 하나는 천문을 관찰하는 겁니다. 당시로서 태사는 엄청난 문화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죠. 엄청난 지식과 학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무제가 태산으로 봉선을 올리러 가지 않습니까? 봉선. 봉선이라는 것은 당시에 국가 재래, 의례 중에서 가장 최고 단위의 의식입니다. 그런데 태사라는 사람이 봉선 의식에서 참가하는 사람의 명단에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태사담, 사마천의 아버지는 병들어 눕죠. 너무 한탄스러운 겁니다. 자기 집안이 대대로 태사라는 직책에 있었는데 태사라는 것은 재래에 관한 전문가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자신이 그렇게 한 조대에서 한 번이나 두 번 있을까 말까 한 봉선이라는 엄청난 재래의식에서 자신이 소외를 당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사마담은 자존심이 완전히 붕괴가 됐겠죠. 스스로는 엄청난 학식이 있고 그래서 사기라는 위대한 역사책을 쓰고 있었는데 결국은 조정에서 알아주지도 않은 겁니다. 그래서 병이 들어서 죽으면서 사마천을 머리맡에 불러서 말하죠. 우리 집안은 대대로 태사 집안인데 내가 이렇게 변변치 못해서 조상들을 볼 면목이 없다. 네가 꼭 사기를 완수하도록 해라. 어, 이러한 내용이 사기에 뭐, 머리글에 실려 있습니다. 선생님도 이 글을 읽으면서 너무나 좀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사기의 공자세가는 사마천 투기에 관점이 있다. 무슨 관점이냐? 자신만이 보는 그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황실에서 한나라 황실에서 혹은 집권자의 시각과는 다르다는 것을 확실하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만큼 공자가 위대하다는 거죠. 공자가 무슨 지위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 정신적인 역량은 엄청나다는 겁니다. 솔직히 사기처럼 솔직한 역사책도 없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세가에서 공자를 어떻게 묘사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孔子玩儿习艺두이为变三绝 공자는 나이가 들어서 역을 좋아했다. 역을 읽었는데 역을 읽기를 주역을 읽기를 위는 소나무 소가죽끈입니다. 소가죽끈. 저는 엮은 거죠. 소가죽끈으로 엮은 줄이 3번이나 끊어졌다. 뭐를 엮었을까요? 소가죽끈으로 아마 주간을 엮었겠죠. 그것이 3번이나 끊어질 정도로 열심히 읽은 겁니다. 당시에 주역이라는 이런 책은 내용이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공자가 10익을 달면서 분량이 많이 늘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적은 양의 역을 소가적군이 3번이나 끊어질 정도로 읽었으면 무지하게 많이 읽은 거죠. 아주 다를 정도로 읽은 겁니다. 공자 자신도 논어에 이런 말을 해요. 논어 수리편입니다. 假我数年无事以学艺可以无大过矣. 여기서 가는 거짓 가짜가 아니고 빌려주다는 뜻입니다. 빌려주다. 나에게 몇 년간을 빌려주면 50세가 되어서 역을 공부하게 된다면은 가히 큰 허물은 없을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약간 겸손한 것 같이 말하지만 사실은 엄청난 자신감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나에게 한 몇 년만 줘서 50세에 역을 공부하게 된다면 거의 완전 무결하게 역에 대해서 통달하고 또 그것을 역에 관한 해설서를 남기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10익이 탄생하게 되죠. 10익. 10개의 날개라는 뜻 아닙니까? 역을 보자 하는 10개의 날개. 역에 대한 해설서죠. 10익. 날개 익자. 복잡합니다. 글자가. 10익. 날개 익자. 자. 그런데 주역을 읽으려면은 주역에 대해서 알려면은 또 하도와 낙서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됩니다. 이건 넘어가도록 하죠. 네. 계사상전을 보겠습니다. 계사상전도 공자가 썼던 시빅 중에 하나죠. 계사전. 계사상전에서 말하기를 허추투 루어추수 성런 저즈 뭡니까? 황하에서 하도가 나오고 낙수에서 낙서가 나왔다. 그래서 성인이 그것을 모범으로 삼았다.
법칙으로 삼았다는 거죠. 이 내용은 문심조령 정의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나이는 간체자로 쓰면 이거죠. 자, 若乃河图云湖八卦，若书云湖九畴，위반金楼之时，单闻绿蝶之话，切其失之，이 전리 얼리. 뭐뭐로 말하자면 이거죠. 하도가 8개를 잉태하고 있다는 거죠. 잉태하고 있고, 낙서가 9주를 간직하고 있다는 거죠.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간직하고 있는 것, 그리고 오그르된 판과, 글씨 쓰는 판이죠. 오그르된 판에 금으로 새겨진 글자의 실질과 붉은색 글씨와 녹색 판의 화려함으로 말하자면 쉐이치 슈즈. 누가 그거 와이파이 바람을 타고 어디로든 날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아리아입니다. 예, 아리아가 죄송합니다. 누가 그것을 주관하는가? 역시 신의 이치에 따릅니다. 신리는 옛날에 자연에 대한 신비한 자연에 대한 자연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자연, 그죠? 자연 현상이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모든 것이 자연에서 나왔죠. 그래서 자연에 대한 칭호이다. 그럼 누가 그것을 주관한다? 스는 뭡니까? 스는 시체라는 뜻 아닙니까? 근데 옛날에 제사를 지낼 때 제사를 받는 사람을 제사상 중간에 앉혀놨습니다. 보통 시동, 아이들을 제사를 받는 사람의 어떤로 분장을 시켜서 제사상 저 앞쪽에 앉혀놨죠. 그래서 거기서 제사를 주관한다는 뜻이 나와서 여기서는 주관한다는 동사로 쓰인 겁니다. 그 누가 그것을 주관한다. 한마디로 이런 하도에서 황하에서 하도에서 활개가 나오고 낙서에서 구주가 나왔는데 이러한 신비한 현상들은 누가 그것을 주관하는가 이런 뜻이죠. 그것은 자연의 신비한 현상일 뿐이다. 이런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문심조령의 존경편이 있습니다. 예, 선생님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기는 선진 문화와 어떤 선진 시대 사상과 문화와 문학을 연구하는 어떤 관문입니다. 관문. 그것을 통과해야만 선진 시대를 연구할 수 있죠. 그와 비슷하게 문심조령이라는 이 책도 어떤 백과사전, 문화서와 같은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선진 시대를 연구하는 자신만의 또 문을 갖고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선생님이 여러 가지 선진 시대의 어떤 문장과 사상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어떤 관문으로 삼고 있는 거죠. 자, 존경편이 있습니다. 존경편은 뭐냐면은 경전을 으뜸으로 종주로 삼는다는 겁니다. 경전을. 위협은 완전히 그 당시에는 공자의 팬이었습니다.
자, 중동편에 경전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죠. 거기서는 후이 웨이 단텐 루선 쯔용 구 지 정 즈웬 츠원 연종 시인 웨이변 산죄 구 저런즈 리면예. 여기라는 것은, 주역이라는 것은 하늘의 이치를 말한다. 오직 천리를 말한다. 그렇지만, 그리하여, 신묘한 경지에 들어가지만, 또한 이것을 일상에서 사용할 수가 있다. 신묘하지만 또 일상생활에 또 응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사전에서 말하기를, 그 뜻은 원대하고 그 글은 아름답다. 말은 적중하고, 일은 은미하니, 은미하여, 성인이, 소가죽군이 3번이나 끊어질 정도로 보았으니, 그는 꼭 그러하다는 뜻입니다. 진실로, 성인의 심연한 연못이라 하겠다. 철이는, 지금은 철학자라는 뜻이지만 옛날에는 성현이라는 뜻이죠. 성현들의 깊은 연못이죠. 연은 뭡니까? 용이 산다는 연못입니다. 용이 살고 있다는 못이죠. 그래서 용이 살고 있을 정도면 어떻습니까? 그 깊이가 깊을 거고 아마 또 어떤 신비한 또 그런 역량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주역이라는 것은 나이가 그 공자가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공자가 어떤 심오한 사상을 펴내는 어떤 근거가 됐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공자 사상의 원천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논설편이 있어요. 논설편에서는 유엽이 하는 말은 중국의 문체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는 논설체가 있습니다. 논설체. 토론하고 이거는 유세하는 겁니다. 유세. 요수이라고 하죠. 요수이. 그러한 문체를 논설체라고 합니다. 근데 유럽의 관점에서는 논어가 논설체의 시초가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보시죠. 성저 이순 외징 수징虚理 외론 론저 론예伦理 无双 저 성이 不罪 系 中理 为言 门人 追记 故一其精母 称为论语盖群伦理命始于之矣。自论语以前今无论子，刘陶二伦，后人追提乎？예, 성현이죠. 성철, 성현의 아름다운 가르침. 이는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가르침을 경전이라고 한다. 경전을 풀어 쓴 것, 풀어 쓰는 거죠. 경전을 풀어서 이치를 펴는 것을 논이라고 한다. 논이라는 것은 일륜이다. 논리라는 뜻이야, 논리. 이거는 일륜이라 할 때, 윤은 뭔가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논은 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논리가 손상되지 않아야 성인의 뜻이 땅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뭔가. 논리 있게 좀 밝혀야, 그 성인의 뜻을 풀어야 성인의 뜻이 훼손되지 않는다는 거죠. 옛날에 공자의 호죠.
중리. 공자의 은미한 말은 왜 은미한 말이라고 했을까요? 춘추를 보면은 한 글자 한 글자에 엄청난 뜻을 포괄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 뜻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은미한 말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옛날에 공자의 은미한 말은 문인들이 쭈이지했다는 거죠. 공자가 죽은 다음에 그것을 기억해서 기록을 했다는 거죠. 쭈이지. 뒤늦게, 쭈이는 뒤늦게라는 거죠. 뒤늦게 기록을 했다. 그런데 경전이라는 제목을 억눌러서 뭡니까? 원래 성인의 말은 경전이라고 해야 되는데 경전이라는 이름을 붙여버리면은 공자와 맞먹는 게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공자가 자신이 편집한 육경을 그 육경에 경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제자들도 똑같이 경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공자와 맞먹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감히 경전이라는 이름을 못 붙이고 논어라고 붙였다. 스승이 쓴 경전과 제자들이 쓴 이 논어란 책과 차별을 두기 위해서 논어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신룬님이 이러한 논설체가 이런 이름을 붙이게 된 거는 여기서 시작된다. 논어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논설체에 논이란 이름이 붙은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논어 이전에는 경전에 논자가 없었다. 경전을 해석한 글에 논자가 없었다. 육도 이론 후인 쭈이티후 유다오 언론 호런 쭈이티후 육도 삼약이라는 어떤 병법서가 있어요. 육도는 아마 강태공이 기록한 병법서라고 합니다. 강태공은 용병의 귀재였죠. 그래서 무왕의 군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태공의 이름을 이거는 후인들이 빌려서 기탁해서 육도 언론을 썼는데 육도 언론에 뭐가 있냐면 언론 회전 문론과 문사 무론이 있어요. 두 개의 논이 육도에 실려 있는데 이거는 후인들이 기탁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논어보다 빠르지 않다는 겁니다. 비록 강태공의 이름을 기탁하고 있지만 그래서 논어는 논설제의 시조가 되었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우는 논어 팔칙은 사실은 논어에서 공부하는 방법, 공부에 도움이 될 만한 어떤 기록들을 모아놓은 거죠.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것을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 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해에서 나온 교재와 소주에서 나온 교재 두 가지가 좀 유명한 걸로 알고 있어요. 공자의 어떤 교육관을 좀 드러내는 어떤 그런 문장들을 모아놓은 거죠. 공자의 논어라는 책은 옛날에 제나라 논어가 있었고 노나라 논어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공자의 집 벽에서 나온 또 논어가 있었죠. 공자의 집 벽에서 나온 거는 총 21편이고
노나라 논어는 20편, 제나라 논어는 22편으로 거의 비슷비슷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던 거죠. 저기 공자의 집 벽은 당시에 한나라 때죠. 서한 한나라 때 아마 사마천이 어렸을 때인 것 같습니다. 태어나기 전이나 어렸을 때. 사마천이 어렸을 때였죠. 그때 공안국이라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사마천이 공안국한테 상서를 배우죠. 당시 사마천은 많은 스승들이 있었어요. 그때 사마담이 사마천이 자기의 어떤 태사라는 가업을 잊게 하기 위해서 유명한 스승들을 모셔다가 자기 아들인 사마천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 공안국이라는 이 학자는 공자의 11대 손입니다. 선생님이 저번에 6대 손이라고 했는데 잘못 말한 거고 11대 손이에요. 11대 손인데 공자, 자기 조상이죠. 조상의 어떤 학문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엄청난 공부를 한 거죠. 그 다음에 그때 한나라 때 그 제후가 한 명 있어요. 그래서 노나라의 제후가 있는데 노나라의 제후가 자기의 궁전을 넓히기 위해서 공자의 집을 허물고 궁전을 넓히기 위해서 공자의 집을 허물고 궁전을 확장 공사를 합니다. 그때 공자의 집 벽에서 고문으로 된 책들이 많이 나왔다고 그래요. 상서라든지 뭐 논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온 거 아닙니까? 이 고문은 과두문이었다고. 과두문. 고문에도 종류가 여러 개 있습니다. 아마 아, 춘추 시대에 각국마다 또 문자가 달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시황이 그 문자를 통일시키는 그걸 하지 않습니까? 과두문은 올챙이 머리, 올챙이처럼 생겼다 해서 과두문인데, 네, 올챙이 머리를 좀 닮았다고 해서. 당시에 이 과두문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공항국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만큼 공항국은 공자의 학문을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죠. 학식도 있고. 거의 그걸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공항국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항국이 아, 이 구문상서를 번역을 하죠. 그때 예서입니다. 예서. 한나라 때는 예서죠. 예서는 뭡니까? 예서는 옥을 관리하던 서리죠. 서리가 당시에 어떤 진나라와 한나라가 이렇게 교체되는 시기에 살던 이 옥리가 진나라의 어떤 소전체죠. 소전체가 너무 쓰기가 어려우니까 어떤 관리의 입장에서 엄청 불편했던 거죠. 그래서 간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예자는 노예 예자입니다. 노예. 노예 예자. 옥리가 만들었다고 해서 예서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범인들을 관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간단한 글을 발명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예서가 이제 한나라 때는 통용되지 않습니까? 소전은 이제 도태가 되는 거죠.
예, 하여튼 그래서 공자에 대한 거는 여기까지 보고 공자 가어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 가어라는 책은 뭐냐면은 공자의 어떤 후손들이 자기 선조죠. 공자 선조 이건 아닙니다. 선조들의 선조인 공자의 업적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긴 거죠. 그런데 공자 가어라는 책은 가어죠. 집안에서 내려오는 기록이다 이런 뜻입니다. 가어, 공자 가어. 공자 가어라는 책은 원행록이죠, 아마죠. 공자의 원행록이다. 어, 위나라 때 왕숙이라는 유명한 그 경전의 대가가 있었죠. 학자가 있었죠. 박사죠. 경전 박사. 있었는데 이 사람이 집안에 내려오던 공자 가어이라는 책에 주석을 답니다. 그런데 후대로부터 계속 이 공자 가어는 왕숙이 조작한 책이다. 왕숙이 만든 책이다. 이런 어떤 의심을 받죠. 계속 그랬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주간이 출토가 되죠. 그 출토가 된 주간에 공자 가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 공자 가어가 맹자보다 앞선 시기로 확정이 됐어요. 출토가 돼서 맹자보다 빠르다. 그래서 그 가치가 갑자기 급부상하죠. 그래서 지금은 공자를 연구하는 가장 큰 1차 자료가 됩니다. 논어보다도 더 자세하죠. 논어보다도 더 자세하고 공자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논어보다도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 1차 자료가 되고 뭐 논어는 한 2차 자료가 되겠죠. 그전에는 논어가 1차, 공자를 연구하는 데 1차 자료가 됐었는데 바뀌었습니다. 아니, 공자 가에도 나오면은 무슨 내용이 나냐면 사기의 내용하고 똑같아요. 사기가 사실은 사마천이 공자 가어를 내용을 갖다 쓴 거죠. 이 내용이 공자 가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하도와 낙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하도와 낙서입니다. 네. 사실 역사적으로는 하수 저기 뭐 황하에서 용마가 나오죠. 용마가 나오는데 등에 이런 점이 박혀 있는 거예요. 점이 찍혀 있었겠죠. 이것을 보고 보키 씨가 팔계를 그렸다고 합니다. 그 점의 모양이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낙서. 낙서란 것은 거북. 낙수에서 신령스러운 거북이 나오는데 거북의 등에 이러한 점이 찍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왕이 문왕이 이러한 어떤
낙서를 보고 후천 8개를 또 그립니다. 네, 하도와 낙서를 좀 연구하기 전에, 하도와 낙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역의 어떤 시초라고 할 수 있죠, 시초. 주역이 하도와 낙서로부터 나온 겁니다. 우리나라의 태극기에 대해서, 태극기의 뜻이 뭔지 아는 학생 있을까요? 하도 낙서 들어가기 전에 우리나라 태극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건이죠? 이건 권입니다. 이거 모르는 학생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건 뭘까요? 감입니다. 감. 이건 뭐죠? 이건 리입니다. 그래서 건, 본, 감, 리 하지 않습니까? 건이 뭔지를 알 거예요. 건은 하늘을 뜻합니다. 그죠? 하늘. 하늘과 아버지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고는 땅과 어머니라는 뜻이 있죠. 천지입니다. 천지. 천지가 부모와 같다는 뜻이죠. 한마디로. 그 다음에 감은 뭡니까? 물입니다. 물을 뜻하죠. 리는 뭡니까? 불을 뜻합니다. 불. 그런데 현상계에 보이는 걸로는 하늘에 하늘에 있는 어떤 현상으로 치자면 감은 달입니다. 달. 달을 뜻합니다. 달을 상징합니다. 리는 하늘에 있는 불덩어리가 뭡니까? 태양이죠. 태양을 뜻합니다. 사실은 이거는 우주를 이루고 있는 아주 4대 요소죠. 이것만 있으면 모든 것이 여기서 연역되어 나오는 겁니다. 생명도 물과 불에서 연역이 되어 나왔죠. 우주라고 보면 될 겁니다. 우주. 우주죠. 삼라만상.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음양이 그 안에 있습니다. 뭐냐면 음양은 계속 변화해 나가는 겁니다. 둥글죠? 끝없이 운동해 나가는 거예요. 음양이 바뀌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순환이 되죠. 그러면서 끝없이 변화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무궁하게 발전해 나간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해요. 왜냐면 모든 정지한 것은 죽은 거니까. 살아있는 것은 계속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려면 뭡니까? 음양이 계속 순환을 해야 됩니다.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고 순환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변화가 있으면 그 변화는 끝없이 진행되어 나가는 거죠. 원이니까 계속. 자, 용마의 등에 이런 점이 찍혀서 나왔습니다. 뭐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걸 천명이라고 생각했죠. 천명. 하늘에서 상서로운 징조를 내린 거다. 왜? 복희 씨가 당시에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천명을 내린 거죠. 상서로운 징조를 내린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고, 뭐 과학적으로 보자면은 한 마리 말이 그냥 황하수에 가서 물속에 가서 뭐 놀았겠죠. 수영도 하고 놀고 나왔는데 나오니까 등에 뭐 모래 같은 것들이, 뭐 혹은 진흙 같은 것들이 묻었었겠죠. 근데 복희 씨가 워낙 똑똑하다 보니까 그걸 본 겁니다. 봤는데 거기서 이런 숫자라는 개념을 연역해낸 거죠. 이 숫자는 우주 만물을 생성해내는 원리로 다시 그 원리를 또 발명한 겁니다. 복희 씨가. 대단한 거죠.
일반인인 우리들이 이런 점을 보면 무슨 생각 하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죠. 멍하죠. 근데 복귀시니까 거기서 뭔가를 연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산술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귀시를 중국에서는 인문의 시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런원즈주 인문의 시조다. 런원즈주라고 합니다. 그 인류의 문화는 복귀시로부터 시작됐다. 그래서 유가나 도가를 통틀어 복귀시를 다 존경을 해요. 복귀시 때부터는 유가와 도가가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쭉 내려옵니다. 인문의 시조로 받아들인 거죠, 둘 다. 그 다음에 이제 문왕이 이 복귀시의 8개를 64개로 만들죠. 중첩을 시킵니다. 중첩을 시키면 64개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주공 때에 어떤 유가가 형성이 되는 거죠. 주공 때에 유가가 형성되고, 도가는 아마 황제와 노자를 거쳐서 도가가 형성이 됩니다. 복귀 시대까지는 같은데, 거기서부터 이제 황제하고 문왕에서 이렇게 갈라지는 거죠. 그 원료는 같다. 그 원료는 팔괴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됩니다. 그 원료는 하도, 낙서다. 하도가 그 원료다. 인간 문명의 원료가 되는 거죠. 자, 이 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옛날 사람들은 이 홀수를 양으로 봤어요. 짝수를 음으로 봤어요. 그래서 양이라는 뜻을 붙여서 천이라고 합니다. 양의 뜻을 나타내서 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일, 천삼, 천오, 천칠, 천구라고 부릅니다. 음은 음이라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자를 붙입니다. 지2, 지4, 지6, 지8, 지10. 그래서 이 천의 수를 더하면 25가 나옵니다. 25가 뭘까요? 1, 3, 5, 7, 9를 더하면 25가 납니다. 마찬가지로 2, 4, 6, 8, 10을 더하면 3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것을 옛날 사람들은 천지를 구성하는 숫자 돼서 이 55 있죠. 55. 이거를 천지지수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하도에다가 어느 때부터인지 뭐 복귀시 때부터인지 하여튼 음양 오행 사상이 나온 거는 전국시대 이전이지 않습니까? 오행과 배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점들을. 그래서 이거를 일육수라고 합니다. 수. 여기는 잘 안 보이네요. 여기서 38 목이라고 합니다. 나무. 오행과 배합을 시키죠. 27 화라고 합니다. 불. 숫자와 오행을 배합을 시킨 겁니다. 49 금이라고 합니다. 금. 사구 금이죠. 그 다음에 중앙을 토라고 합니다. 토. 중앙토. 50토라고 합니다. 50토. 그런데 이 오행이 또 여기서는 상생으로 연결이 됩니다. 상생. 자, 수생목이죠. 물이 있어야 나무가 자라죠. 수생목입니다. 목생화입니다. 나무에서 불이 나오죠. 목생화입니다. 나무가 있어야 불이 타죠. 그 다음에 이렇게 상생의 순환을 이룹니다. 수생목, 목생화, 그죠?
그 다음에 불이 타고 나면 뭐가, 재가 남지 않습니까? 재는 뭐가 되는 거야? 흙더미가 되죠. 화생지입니다. 그 다음에 화생토입니다. 화생토입니다. 그 다음에 땅 속에서 금속이 나오죠. 그래서 토생금입니다. 그 다음에 금생수입니다. 왜 금생수라고 했을까요? 금속에서 물이 나오나요? 여러분 차가운 철판에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은 이슬이 맺히죠. 옛날 사람들은 차가운 이런 금속으로 된 그릇이 있었는데 그걸 달빛 아래에 놓으면 항상 여기에 물이 고인다고 합니다. 거기서 옛날 사람들은 금속에서 물이 나온다는 개념을 생성한 거죠. 우리도 어떤 차가운 곳에 어떤 차가운 금속에 보면 항상 물방울이 맺히지 않습니까? 그걸 연상하시면 됩니다. 예, 근데, 예, 이런 숫자들이, 방위하고도 또 연결이 됩니다. 방위. 목은 뭡니까? 봄이죠. 봄은 뭡니까? 동쪽을 연상, 봄에는 동풍이 불지 않습니까? 동쪽으로부터 봄이 오지 않습니까? 남쪽은 뭡니까? 여름이죠. 뜨겁죠. 뜨거우니까 여름입니다. 추나 추동입니다. 그 다음에 가을은, 음, 금기호는 가을을 뜻합니다. 가을. 무슨 뜻이냐면 가을에 보면 열매가 맺죠. 뭔가 딱딱해집니다. 꽃이 떨어지고 열매가 맺습니다. 뭐가 연그는 거죠. 곡식도 어떻습니까? 여물지 않습니까? 그걸 금기운으로 상징을 하는 겁니다. 가을. 그 다음에 숫기운은 겨울을 뜻합니다. 차갑죠? 그리고 또 이게 방해하고도 연결됩니다. 봄은 동쪽, 가을은 금은 서쪽, 불은 남쪽, 물은 북쪽. 그런데 여기 보면은 다 지금 방위마다 양과 음이 있지 않습니까? 양과 음. 다 양과 음이 있죠. 낙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수. 파도는, 파도는 복귀시 때 나왔다고 그래요. 낙서는 무임금이 치수 사업을 할 때 그때 나왔다 합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똑같이 일육수입니다. 음양오행이 깃들어 있어요. 배합이 되어 있어요. 일육수. 38목입니다. 사고 금이죠. 금입니다. 이칠화입니다. 오토입니다. 오토. 10은 없어졌죠. 오토. 화도하고는 다른 게 10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화도하고 다른 점은 10이 없어지기도 했지만 중앙에서 10이 없어지기도 했지만 여기 사고금과 이칠화의 방위가 바뀌었죠. 어떻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여기 이칠화가 남쪽에 와 있지 않습니까? 사고금이 서쪽에 와 있죠. 근데 낙서에 오면은 사고금이 남쪽으로 오고 이칠화가 서쪽으로 갔습니다.
이것을 주역 용어로 주인은 금화교역이라고 불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금과 화가 위치를 바꿨다 이런 뜻입니다. 금화교역. 그래서 여기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역학자들은 뭐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은 하도는 그 주역의 본체이다. 본체가 이렇지만 낙서는 응용이다. 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도를 체라고 하고 체. 본체라는 뜻이죠. 본체. 하도를 본체라고 하고 낙서를 용이라고 합니다. 네, 낙서를 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신기한 게 있죠? 여기에서 마방진이 나옵니다. 방금 보셨죠? 중앙에 5죠? 마방진이 나옵니다. 여기도 5입니다. 6이죠? 1이죠? 8이죠? 3이죠? 4이죠? 9죠? 2죠? 7이죠? 중국에서 이걸 90 들어갑니다. 신기하죠? 이건 뭐냐면은 이렇게 더하면은 뭐가 됩니까? 15가 나오죠. 이렇게 더해도 15가 나오죠. 이렇게 더해도 15가 나옵니다. 신기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더해도 15가 나옵니다. 이렇게 더해도 15가 나오죠. 이렇게 더해도 15가 나오고 대각선으로 더해도 15가 나옵니다. 이렇게 더해도 15가 나오죠. 네, 여기서 마방진이, 낙서에서 마방진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구궁도에서 무수한 산술이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중국의 산술학이 있죠.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이 화두하고 다른 게 금과 화가 방위를 바꾸면서 원래는 상생의 어떤 순환이었던 게 상극의 순환으로 바뀝니다. 상극으로 바뀝니다. 그렇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세상이라는 게 상생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을 못 살게 그런 사람도 있죠. 그래서 우주의 모든 작용을 뜻합니다. 상생과 상극. 왜 상극이 될까요?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극수입니다. 목극수. 아니냐고요. 목극수가 아니죠. 됐습니다. 자, 금극, 목입니다. 도끼로 나무를 자르죠. 그래서 금극, 목입니다. 목극, 토입니다. 오가 중앙토죠. 목이 왜 토를 극할까요? 토를 어떻게 이깁니까? 나무 뿌리 보셨죠, 여러분? 나무 뿌리 보면 바위도 뚫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바위가 다 부서집니다. 그래서 목이 토를 극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나무가 흙을 먹고 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토극수입니다. 왜 토극수일까요? 댐 보셨죠, 여러분? 댐. 물의 흐름을 막는 건 흙이지 않습니까? 댐입니다. 자, 수, 극, 화입니다. 물이 불을 이기죠? 불을 끄죠? 화는 뭡니까? 화극, 금입니다. 금. 뭡니까? 불이 금속을 녹이죠. 또 금속은 나무를 이기고, 나무는 흙을 이기고, 흙은 물을 이기고, 물은 불을 이기고. 이렇게 상극의 순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은 시대마다 다 다르다고 그래요. 역은. 그러니까 원래 원형은 뭡니까? 하도에 있는데 이 하도가 무수한 그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무수한 용을 낳는 겁니다. 방위가 바뀌면서 무수한 변화를 낳는 거죠. 아, 그래서 대연지수는 사실은 천지를 이루는 수이다. 그걸 대연지수라고 하는데 주의는 하도 주의가 뭐라고 하냐면 가이 허투 중궁天우 정地势 얼더즈 뭡니까? 하도의 중궁에 있는 천호와 오와 지십을 곱해서 5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50이라는 숫자는 대연지수로 천지를 이루는 숫자라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한번 보죠.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건 천호 아닙니까? 이건 지십입니다. 이걸 곱하면 50이 나오죠. 정현은 뭐랍니까? 정현은 뭐라 합니까? 정현은 천지지수 50, 요우, 이우항, 우싱, 통치, 판, 우싱, 젠우, 허, 우시. 뭡니까? 천지지수는 55인데, 하도에 보면 55죠. 천에수 25 더하기 지혜수 30은 55입니다. 예, 55인데 여기서 오행이 하늘과 땅이 공통적으로 있잖아요. 통치. 오행이 하늘과 땅을, 천과 지를 연결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통대 부분이기 때문에 중복됐다는 거죠. 그래서 5를 뺍니다. 그래서 천지지수가 50이 나옵니다. 이건 정현의 관점입니다. 여러 가지 관점이 있어요. 주역은 어떻게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이 여러 자신만의 관점을 갖고 있고 그런 관점들을 두루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시와 마찬가지죠. 시. 우리가 시를 보면은 여러 가지 뜻을 함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표면적인 뜻과 내면의 또 다른 뜻이 있을 수 있죠. 주역은 그런 거다. 그러면서 그걸 보고 사람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기룡도 여러 가지 뭐, 정을 친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관점이 나왔습니다. 이건 길한 거다. 이건 흉한 거다. 그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거죠. 그게 주역입니다. 자, 사상. 자, 사상 8개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개. 사상은 처음에 태극에서 뭐가 나오죠? 태극이 있다고 칩니다. 태극이 뭐가 있으면 동그란 거 태극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음양이 나오죠. 그죠? 이거는 양이고 이거는 음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또 음양을 보태면 어떻겠어요? 이게 노양이 됩니다. 두 개가 양거. 그 다음에 이게 참 이게 노양이죠. 두 개가 나온 게 노양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음이 우위로 간 걸 소음이라고 합니다. 소음. 이건 소음입니다. 자, 이 음도 두 개로 나눠질 수 있겠죠. 어떻게 나눠집니까? 음을 두 개로 나누면 양이 위에 오른 거 이것을 소양이라고 합니다. 소양. 그 다음에 음이 두 개로 여기서 사상이 나오는 거죠. 이거는
음이 포개진 건 노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이 위쪽으로 간 거는 소양이라고 합니다. 소양이죠. 그 다음에 양이 두 개는 노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이 위쪽으로 간 것은 소음이라고 합니다. 잘 보세요. 여기서 또 8개가 나오죠. 예, 노양을 보겠습니다. 자, 노양. 양이 두 개가 노양이죠. 노양 위에 양인 것이 있을 거고, 노양 위에 음이 있는 것이 있을 거죠. 있겠죠. 예, 8개가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건 소음입니다. 소음 위에 또 양이 올 수도 있고, 또 음이 올 수도 있겠죠. 소음 위에 또 음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 자 이건 소양이죠. 소양을 먼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양이 두 개가 있어요. 자, 소양을 두 개를 먼저 그립니다. 소양 위에 다시 양이 올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소양 위에 또 음이 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노음입니다. 노음 두 개를 그릴게요. 노음 두 개. 양이 올 수도 있고, 또 음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8개죠? 3개는 그 건입니다. 건 알죠? 건. 이건 태라고 합니다. 태. 태상절. 태상절은 뭡니까? 우회가 끊어졌다는 거죠. 이렇게 쓰면 학생들이 모를까? 이렇답니다. 이태. 연못을 뜻하죠. 태. 이것은 이중어입니다. 이죠. 이. 자, 이거는 진화연입니다. 진은 뭡니까? 번개죠. 번개입니다. 번개. 그 다음에 소나절입니다. 소나절. 이건 손입니다. 손은 뭡니까? 바람이죠. 이거 뭡니까? 감중연입니다. 감은 뭡니까? 물이죠, 물. 이렇게 8개가 나옵니다. 이건 뭡니까? 간상연입니다. 간상연은 산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8개 요소죠. 거는 하늘, 태는 연못, 이는 불, 지는 번개, 소는 바람, 감은 물, 간은 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지죠. 진데 이걸 뭐라 건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건곤. 곤이죠, 곤. 땅을 나타내는 곤. 자, 그래서 건, 하늘 건자는 아시죠? 자, 건, 대, 이, 진, 손, 감, 간, 곤입니다. 그래서 8개가 나옵니다. 자, 또 한 가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옛날에 제왕은 지도를 그리면 제왕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제왕이 여기 앉아 있어요.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제왕은 항상 남면하고 있죠. 남쪽을 보고 있습니다.
그 지도는 항상 제왕을 중심으로 그려집니다. 제왕이 여기 있다. 그 제왕이 있는 쪽이 북쪽이 됩니다. 제왕이 바라보는 쪽이 남쪽이 됩니다. 그래서 남쪽이 항상 위에 있습니다. 옛날 지도는. 그 다음에 동쪽이 왼쪽으로 합니다. 그리고 서쪽이 오른쪽으로 합니다. 그래서 동, 서, 남, 북이 되죠. 그래서 동쪽을 옛날에는 방위를 옛날에는 네 가지 신령스러운 짐승과 배합을 시키죠. 그래서 동쪽을 좌청룡이라고 합니다. 서쪽을 우베코라고 합니다. 우베코. 남쪽을 남주작이라고 합니다. 북쪽을 북현무라고 합니다. 서안에 가면은 옛날 당나라 때 했던 유적 대장궁이라고 있어요. 대장궁? 대경궁인가 봐요. 대경궁. 따친궁. 이 대장궁을 보면 남쪽 문이 남쪽으로 난 문을 주장문이라고 합니다. 그 남쪽 문을 앞에 난 도로를 주작대로라고 합니다. 옛날 궁전들은 이러한 어떤 좌청룡, 우베코, 남주작, 북현무 이러한 어떤 음양오의 소를 따라서 지은 거죠. 그래서 북쪽으로 난 문을 현무문이라고 합니다. 현무문 사건 아시죠? 당나라 이세민이 태자를 현무문에서 죽이고 황제로 등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전쟁을 나가도 꼭 북쪽으로 나갔습니다. 출정을 나갈 때 북쪽 문으로 나갔습니다. 왜냐? 현무잖아요. 이 현무의 어떤 무력을 빌리기 위해서 북쪽으로 나갔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공자의 제자들과 논어 8측에 대해서 원문과 어떤 해석, 그 다음에 주석, 그 다음에 여기 주석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주석가들의 해석을 같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생들 수고 많았습니다.